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지난 1강, 2강에서는 인적자본,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금융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52년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대표로 말씀드리면은 오를까 떨어질까,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유튜브에서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예측을 해서 사고 파는 것만 계속하게 돼서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바닥에서 파는구나. 예를 들어서 1970년대 건설주 파동, 그때 건설주가 한 50배 올랐다가 4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가지수 천시대가 된 게 1989년인데요. 그때 주가지수 천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증권업계 전체가 투자하세요 그랬는데요. 또 반동하기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는데 제가 있던 회사가 출시한 마이코리아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이코리아 펀드가 붐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또 반동하기로 다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번 동학개미 투자, 지금 생각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때요, 피크가 3,300이었습니다, 지수가. 근데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2,900에서 3,300 사이에 65%의 투자가가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다들 예측한다고 그러는데 예측한 결과가 뭐냐?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피크에서 사고 또 바닥에 가서 참다 못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또 오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유명한 회사, 미국에서 가장 큰 피데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펀드 중에요,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펀드입니다. 근데 이 마젤란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용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요, 피터 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 17년 동안에 수익률이 누적으로 얼마냐? 2700%, 27배가 된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29%입니다. 그러면요, 이때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느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그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가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대요. 왜 이런 일이? 여기 보시지만요, 17년 동안에 2700%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꼭지점 근처에서 사고 또 밑에 바닥에서 팔고 또 나가니까 또 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17년 동안에 누적 수익률 2700%인데 연평균 수익률 29%인데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가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단기 주가 예측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투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이 투자 문화가 보급이 됐죠. 저는 그래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셔야만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금융자산에는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 두 가지가 있다. 금융상품은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비슷한 뜻이겠거니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이 저축 예금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을 해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시집 보내려면 6개월 남았는데 주가 오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식이 확 튀겨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튀기려고 넣었다가 나면 딸 시집 못 보내요. 그건 단기 자금이니까 아깝더라도 그냥 예금, 이 단기 상품, 금융상품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게 저축이에요. 그러면요, 투자에 대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가능성을 믿고 넣는데 잘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믿는 대로 안 되면 원금을 깨먹어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든 분이 몇 분은 계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느냐? 몇 년 전에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요, 보험을 좋은 거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요,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요, 들어가 보면 펀드나 마찬가지예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보험자산,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가, 어디 운용사에 맡겨서 하는가, 과거 성적이 좋았는가, 실력 있는 회사인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그거 물어봤어?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신한테 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요, 판 사람도 모르겠대요. 본사에 알아서 알려준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꼭 중요한 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리고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된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동학개미 때도 보셔야 알겠지만은 다 빚내서 했습니다. 그리고 묻어둔다고요? 제가 놀란 게요, 그때 2021년에 우리나라 국내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평균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어요. 회전율이 뭐냐면요,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이게 회전율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샀다 팔면 회전율이 100%예요. 세계적인 운용사들, 보수적으로 펀드 운영하는 운용사들의 연평균 회전율이 30 내지 40%예요. 2년에서 3년에 한 번쯤 샀다 팔았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2021년에 국내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평균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것은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사 잘려요. 직장인들은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산,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과 마찬가지예요. 월급 나오지요, 보너스 나오지요, 퇴직금 나오지요. 직장인들은 이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근데요,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은 일에 소홀하게 되고, 잘못 회사 잘리고, 또 그렇게 단기 예측을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우연히 맞힐 수가 있지만은 계속 맞힐 수가 없거든요. 투자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젊은 주식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유튜브에서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단기 예측은 노력은 하되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알만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 30년 넘게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는데 누가 와서 금년가을 주가 전망 이런 거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뭔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요, 요번에 3강 강의를 하는 게 뭐냐?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닌지 식별하는 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르니까 소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야 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장사만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식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리스크, RISK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요,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 선생님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저는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번역하는데 리스크의 정확한 뜻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요 리스크를 잘못되는 것만 위험으로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주었던 시절이 있었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남자를 안 만나고 어떻게, 위험하니까 안 만난다고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럼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작년에 서울교대 졸업자가 뭐 300 몇십 명인데 1차 발령받은 게 120명인가 발령받았, 112명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요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가지마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리스크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뭐냐?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인생 경험도 해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어할 건가? 주식 투자에는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9.11 테러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미리 하셨습니까? 제가 52년 동안 이 업계에 일을 해왔는데요.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나타나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시간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요 듣는 분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장기 투자 그거 고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거든요. 그게 뭐냐?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회사 탐방도 해보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 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은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의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석유주의 주가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거,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에 방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지금 석유주하고 항공주처럼 종목을 분산시키는 종목 분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적립 투자, 요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적금 붙듯이 투자하는 것을 시간을 나눠서 한다고 해서 시간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젊을 때는 공격적인 자산을 거의 100% 가까이 하고, 근데 노인네가요 100% 무슨 막 공격적인 자산을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 나이 들어서는 공격적인 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거, 이것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는 종목 분산 투자, 시간 분산 투자, 리스크 크기별 분산 투자가 있다. 이것도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통장을 3개로 나눠 놓는 거,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3개의 주머니로 나누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 1억 있다, 그러면요 용도별로 금융자산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 생계형 주머니,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자금 쓸 거,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요 생계형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거기다 놓고 어떤 상품을 사느냐, 예금이라든지 단기 금융상품, 원금 깨먹을 염려가 거의 없는 저축상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계형 주머니 또는 저축주머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집이나 다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됩니다. 필수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수 주머니가 뭐냐?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에 자산 형성 주머니. 이거는요, 노후 대비로 노후에 쓸 돈을 원칙을 지켜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돈. 이게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그리고 주로 이때는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투자 상품을 원칙을 지켜서 운영한다고 해서 투자 주머니라고. 투자 주머니. 이것도 노후 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에 노후자금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필수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 이거를 또는 저축 주머니와 투자 주머니는 어느 가정이나 꼭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는 이 주머니,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시황 오른다 그러면 사고 떨어진다면 팔고 단기 시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가 트레이딩 주머니예요. 그러면요, 트레이딩은 나쁜 거고 투자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트레이딩은 확률이 50%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또 이 주머니가 없으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확률도 낮고,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차라리 일하고 원고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측을 해가지고 그게 딱 대박에 터졌다, 그럼 폼나게 써요. 근데 확률이 50%니까 박살이 났다, 그럴 때가 중요해요.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저도 제 아내한테요, 이 주머니는 확률이 50%고 박살 날 수도 있으니까 한도만 지키세요. 우리 집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 이하에 사세요. 그 약속만 하고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50%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고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라.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우선 이 금융자산을 세 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 두 개만 갖고 있어요. 생계형 주머니다가 예금 딱 해놓고 있다가 주가가 막 오르고 여기서 돈 벌었다 저기 돈 벌었다 그러면 에이 나도 해야지 하고 딱 가서 투자했는데 꼭지 천정을 잡았어요. 그러면 고생하다가 팔아버리고 내가 앞으로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계형 주머니로 옮겨놔요. 예금 통장에다가. 근데 또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오르더니 누가 돈 벌었다고 그러네? 에이 안 되겠다. 또 꺼내서 갖다 또 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 즉 저축 주머니와 오락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잘 운용을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자산 형성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다고 그러죠. DB형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DC형은 내가 그 연금자산 운용을 잘하면 퇴직연금 많이 받아요. 잘못하면 조금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20년, 30년 매달 회사에서 월급 나오면 9% 떼든가요? 그만큼 떼어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적립식으로 펀드에 20년, 30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바로 요 투자 주머니에 맞는 그 자금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DC형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고, 그래서 90% 정도를 원금 보장하는 데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운용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잘 운용해야 돼요. 트레이딩 주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산 형성 주머니를, 이 투자 주머니를 잘 운용을 잘해야 돼요. 퇴직연금은 10년,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매달 얼마씩 펀드로 투자하는 거다. 적립식으로. 그래서 적립식 펀드 투자가 어떤 마력, 매직 파워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립 투자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죠. 10년을 투자했습니다. 12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펀드로요, 10,000원일 때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2달 지나니까 8,000원이 됐어요. 또 몇 개월 지났다가 6,000원이 됐어요. 2,000원 될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몇 개월 하다가 다 수도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펀드가 그때그때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거지, 실력 있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을 기다렸더니 5년 후부터 반등을 해가지고요, 10년 후에는 도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요, 원금은 얼마 들어갔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사이에 펀드의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1,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는데요, 어떤 거는 10,000원에, 어떤 거는 8,000원에, 어떤 거는 4,000원에, 어떤 거는 2,000원에, 어떤 건 8,000원에. 그러면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 평가액이 얼마쯤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00원에서 10,000원 됐으니까 뭐 1,200만 원 원금 근처에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2,410만 원이 됐어요. 2배가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로 펀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기분은 더럽게 나쁘거든요. 근데 이때는 펀드 가격이 2,000원이니까 10,000원만 가지고 5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자꾸만 올라도요, 회복력이 막 무지 커요. 이게 바로 적립 투자의 마력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립식이라는 게 어떤 마력을 갖고 있는가를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걸 5년, 10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했지만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이 전이 되는 거죠. 목돈이 되는 거예요. 목돈이 되면요. 공격적인 상품만 100%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목돈 실컷 만들어가지고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놨는데 주가가 박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5천만 원 됐다, 1억이 됐다, 목돈이 되면요. 리스크 크기별로 분산을 해야 돼요. 공격적인 상품과 좀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분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래요. 포트폴리오의 뜻이 뭐냐?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금융자산 일람표. 예를 들어서요. 대개 자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요. 아, 예, 아들, 딸이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짠다고 그럽니다. 형편이 뭔데? 첫째가 나이예요. 예를 들어서요. 젊은 분은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투자할 기간이 길고 아직도 젊고 일할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노인네가요. 공격적인 상품 많이 넣었다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나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상태. 부자는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요.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은 예금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이판사판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걸 사요.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미사리 조정경기장 같은 데 가보면요. 오전에 일해가지고 오후에 와서 거기다가 이판사판 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금을 해놓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재산 상태. 그다음에 가족 상황. 6개월 후에 시집갈 딸이 있는 분은 5천만 원 정도는 단기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가족 상황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예를 들어서요. 조금만 주가가 떨어져도 심장이 두근두근 오는 분은 공격적인 걸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 성향을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이 노후에 쓸 돈이냐, 1년 후에 학자금으로 쓸 돈이냐, 3년 후에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비율을 정합니까? 그래서요.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 가면요. 형편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줍니다. 그 설문지에 대답을 해요. 그러면 거기 점수가 나와요. 아, 손님은 젊으시고 그다음에 투자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군요. 손님은 연배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투자기간도 짧은 거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군요. 거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거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면 시간이 아깝고 그러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나이니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30대, 40대, 50대. 내가 40대다. 100에서 40을 빼면요. 60이 남습니다. 이 말은 60%를 공격적인 상품에 넣고 40%는 예금이라든지 단기금융상품, 안정적인 상품에 넣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내가 60대다.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남습니다. 아, 이제 퇴직도 하셨고 나이도 60이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공격적인 것은 40%만 하시고 60%는 안정적인 데 넣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50대의 투자자가 나이만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100에서 50에 50 남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50%를 넣었어요. 그리고 채권형 펀드하고 예금 합쳐서 50%를 했어요. 이게 50대 투자자예요. 그리고요. 그 비율대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예금에 사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것을 짜서 포트폴리오만 짜면 그냥 그만인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기로 하고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50%, 채권형 펀드에 40%, 예금 CMA에 10%, 5대 4대 1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6개월 동안은 딴 생각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했어요. 돈 생기면 요 비율을 쪼개서 넣고 6개월 후에 금융회사에 가서 봤더니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형 펀드가 비율이 원래 50이었던 거가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65%로 늘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요. 채권형 펀드나 CMA는 줄어들진 않더라도 늘어나도 조금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65대 28대 7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어떡하냐? 65 중에서 늘어난 15%만큼만 팔아요. 그리고 줄어든 데가 다 메꿔요. 다시 50대 40대 15로 바꿔놔요. 원래 비율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조정이라고 그래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우리 고수도 두 번만 쳐보면 금방 알죠? 이거 가서 자기 돈으로 넣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비율은 다시 50대 40대 10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재조정. 그리고 또 6개월이 됐어요. 아, 이번에는요.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식형이 50이었던 거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한 40으로 줄었다. 그러면 대신 상대적으로 채권형과 예금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거기서 늘어난 것만 팔아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 50대 40대 재조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이제 내 형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형편은 뭐라고 그랬죠? 나이, 그다음에 재산 상태. 내가 60이 됐어요. 50대였는데 내가 나이가 60살이 됐어요. 회사를 퇴직했어요.
그러면 내 형편이 바뀐 거죠. 100에서 60 빼면 40 남으니까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는 40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원래 기준 비율이 50대 40대 10이었는 거를 환갑이 넘고 회사도 퇴직하고 그랬으니까 기본 비율 자체를 10%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채권형 CMA 비율을 10% 늘리고, 이거를 재배분이라고 그래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무직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다가 금융상품을 사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은 이렇게 짰지만은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 그 사이에 상품을 사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떡하냐. 자기가 사겨두었던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 이번 달에 100만 원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50대니까 주식형에 50, 채권형에 40, 그다음에 예금 CM에 10 이렇게 나눠야 되겠는데 상품을 골라주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전문가가 상품을 골라줍니다. 그러면요, 그냥 사라는데 덥석 사지 마시고 여기 있는 6가지를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전문가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선 뭐라고 물어보냐. 이 상품을 사러 오시는데 이게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알고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구조화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은 회사가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입니까? 내 책임인 투자 상품입니까? 알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투자에는 내가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직접 투자, 펀드라든지 변액보험, 변액금 같은 거는 전문가가 날 대신에 운영해 주는 거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직장인들은 간접 투자 상품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요,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주식 직접 투자는 안 해요. 저는 펀드라든지 변액보험, 변액금 같은 것만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간접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펀드를 산다든지 변액보험, 변액금 사는 사람은 그거를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그 상품을 사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펀드라든지 변액보험, 변액금을 내 대신 운영하는 운용회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 운용회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그 회사들이 실력 있는 회사인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과거 성적이 좋았는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알아두는 게 좋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저 펀드 사가지고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 펀드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그 회사가 실력 없는 회사 하면 바꾸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 중에 운용회사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운용회사를 알아야 돼요. 간접조사 상품.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상품에 보면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는 거를 말 안 해주거나 모르고 샀다가 도중에 해약하면 원금도 다 못 받는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단서조항을 알고 하셔야 돼요. 작년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홍콩 엣지 주식 ELS라는 상품 때문에 난리 났었거든요. 그게 무슨 상품이냐? 홍콩 엣지 주식의 주가가 어떤 거는 3년 이내에, 어떤 거는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어떤 거는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게. 근데 원금 보장된다는 말은 큰 소리로 하고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말을 안 해주거나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그게 원금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알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40% 이상만 3년 이내에 안 떨어지면, 50% 이상만 3년 이내에 안 떨어지면 원금 보장인데, 그 단서조항을 모르고 사가지고 당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단서조항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노인네는 공격적인 상품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너무 안정적인 상품만 사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적합성에 맞지 않은 거예요. 또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타 팔았다, 주식 사타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사타 팔았다는 친구. 그런 친구들 중에 진급발이 된 친구를 못 봤어요.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 사람이 주식 선물 사타 팔았다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2%도 안 되니까 세금 혜택만 받는 것만큼 수익 내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되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다음에 퇴직금 받을 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받는 거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런 그 절세 상품은 몇 년 이상 거다 묻어둬야 되거든요. 내년에 쓸 돈을 절세 상품 세금 깎아주는 바람에 샀다가 내년에 가서 찾으려면 그동안 혜택 보고 다 토해내야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왜?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근데 금융사무소 하면서 여기는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 좋은 상품이죠? 예, 좋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를 꼭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2억 받거든요. 그걸로 주식을 사가지고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퇴직하고 나서 튀기겠대요. 그거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1단계가 언제냐? 현역 시절이에요. 이때는 현역이니까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월급 받아서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하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현역이고 젊고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주식도 하고 주식형 펀드도 하고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요 조심할 거는 퇴직하고 나서입니다. 2단계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2단계 퇴직을 하고 나면요 월급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퇴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제가요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1억을 모았으면요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20년 40년 꺼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남은 돈은 1억에서 금년에 400만 꺼내쓰고 9,600만 원 남았다. 이건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운용할 때 튀기려고 하지 말고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 됩니다. 그러니까 3%나 4%나 욕심내도 5% 정도의 목표 수익률로 보수적인 상품을 넣어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튀긴다고? 큰일 나요. 펀드로 말하면요 채권이 많이 포함되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30-40% 이내에서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안 꺼내 쓰려면, 덜 꺼내 쓰려면 뭐가 중요하냐? 연금 수입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금을 젊을 때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저희 부부 합쳐서 국민연금을 18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만큼 안 꺼내 쓰죠. 연금 수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지요. 보통 현역 시절에 70 내지 80% 수준으로 줄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절약, 100만 원 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뭔 일이든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2단계에서는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70대 후반, 80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안정적인 상품에 예금이라든지 단기금융상품 같은 데 넣어놓고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나이에 맞게 자산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